신랑과 저는 같은 나이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반이 되었고 현재 8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건 직장은 달랐지만 같은 업종에서 일하다 보니 알게 된 인연이었어요. 몇몇 지인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때부터 남편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는 1년 정도 이어졌고 서로 조건도 무난하고 가치관도 비슷하다고 판단해 결혼을 결정했죠. 결혼도 반반 부담으로 진행한 서로 대등한 부부였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고 각자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며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편이었어요. 무엇보다 서로 돈을 쓰고 관리하는 관점이 비슷해 다툴 일이 거의 없었죠. 양가 분위기 역시 자유롭고 자식 일에 크게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저는 그 점이 참 편했습니다. 다만 시댁 쪽은 터치가 없는 정도를 넘어선 조금은 개인주의적인 색이 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서운함이 스치기도 했지만 흔히들 겪는 시댁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었죠. 명절이니 김장이니 하는 일로 며느리가 받는다는 압박감 같은 건 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이고 둘 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모은 돈도 꽤 되었습니다. 서로 경제적인 관점도 비슷했고 양가 모두 자식들에게 터치하지 않는 분위기라 더 좋았습니다.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시댁은 터치가 없는 것을 지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약간은 서운한 느낌도 있었지만 시댁 스트레스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명절이나 김장 때 며느리들 흔히 받는다는 스트레스도 저는 전혀 없었죠. 결혼을 잘했다고 주변에서도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을 정말 몰랐네요. 임신하고 찐살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저는 집안 유전자가 살이 찌는 체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식사량 조절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키는 160 좀 넘는데 40kg 후반대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며 살아야 했죠. 조금만 방심해도 하루 이틀 만에 1, 2kg는 바로 느는 체질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했고 직장이 녹록치 않은 터라 유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면 신랑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고요. 결혼 후에도 저는 늘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우리 부부를 보며 서로 잘 만났다고 했고 저 역시 시댁 스트레스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니 더할 나위 없다고 느꼈죠.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제 몸무게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살이 찌기 쉬운 집안 체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식사량 조절을 철저히 하며 살아왔죠. 키는 160cm 조금 넘지만 40kg 후반대를 유지하려면 정말 매 끼니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친척들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대부분이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붙고 한 번 찐 살은 빼기 어려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늘 먹는 양을 조절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마음 놓고 먹는 건 상상도 못했죠. 임신 소식을 알린 뒤 주변에서는 특히 먼저 엄마가 된 선배들이 걱정 어린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은 입덧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먹는다라든가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는 경험담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입덧은커녕 입맛이 너무 좋아져서 먹는 즐거움이 배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먹을까부터 생각했고 평소라면 거들떠보지 않던 빵이나 떡 같은 것도 마구 당겼습니다. 덕분에 주변에서는 입덧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일종의 입덧이라는 걸요. 심지어 폭식 입덧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죠. 그렇게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잘 먹고 잘 쉬면서 지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임신 막달이 되었을 때 몸무게가 20kg 이상 불어나 있더군요. 그 전까지 저는 고작 3kg 남짓한 아기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늘 수 있지? 하고 의문을 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애는 몇 킬로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찌냐 하는 그 무심한 말. 저도 예전에는 그게 그냥 궁금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 몸이 변화하는 걸 겪어보니 그 말이 얼마나 무지한 소리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기 무게뿐만 아니라 양수, 태반, 혈액량 증가, 부종, 그리고 끊임없이 축적되는 지방까지 모두 합쳐지면 체중은 눈에 띄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더군요. 그래서 저처럼 20kg 이상 증가하는 임산부 이야기가 결코 드문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아이를 낳고 나면 살이 자연스럽게 빠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모유 수유를 하면 더 빨리 살이 빠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제 경우는 그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출산 후 모유 수유에 온 힘을 다 쏟았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처음에는 제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돌아보니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유축기를 돌렸고 유방 마사지도 받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이며 약까지 시도했죠. 그러나 제 몸은 끝까지 모유를 충분히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육아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제 아기는 특히 예민한 성향이 강했습니다. 사소한 소음에도 깨고 안아주지 않으면 금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만 배고파져도 목이 터져라 울었고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도 몸을 움찔하며 불안해했죠.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하는 날도 많았고 그 때문에 씻거나 밥을 먹는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잠든 틈이 생기면 저는 쉬는 대신 집안일을 하느라 쫓기듯 움직였습니다. 예민한 아기를 키운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건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내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육아가 버거운 날이면 체중이고 다이어트고 그런 건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신랑도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은 정리되어 있고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으니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온해 보였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새벽마다 울음소리에 지친 제 표정과 하루 종일 안아주느라 뻐근하게 굳은 어깨를 보면서 조금씩 깨닫는 듯 했습니다. 출산한 지 2달쯤 되었을 때부터는 퇴근 후에 아이를 안아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제게 숨 돌릴 틈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잠깐이라도 씻거나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참 고마운 순간들이었죠. 그러던 중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집을 나서서 축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울 앞에 서서 옷장을 열어보니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더군요. 전부 임신 전 혹은 초반에 입던 옷들이라 지금 몸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출산 전후로 체중이 20kg 이상 늘었고 당시 몸무게는 70kg를 조금 넘긴 상태였어요. 겨우 맞는 옷이라고는 늘어난 티셔츠와 헐렁한 바지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외출복이라 부르기 어려운 차림이었습니다. 결국 대충 입고 거실로 나갔는데 신랑이 저를 보더니 표정부터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차림으로 어딜 나가려고 해? 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 이어진 말이 저를 훨씬 더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진작 살 좀 빼지 그랬어. 출산 이후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고 저 역시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원망하며 빨리 빼야지 다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밤낮이 없는 육아에 지쳐 하루하루 버티기 바빴고 살을 뺀다는 건 늘 다음 문제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신랑의 그 한마디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춰내며 상처를 남겼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의 말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 근처 요가원을 알아보고 시간표를 확인해보니 신랑이 퇴근한 후 저녁 시간대에만 가능하더군요. 결국 일주일에 3번 신랑이 집에 돌아온 후 아이를 맡기고 운동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신랑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살도 뺄 겸 나도 좀 숨통 트이게 요가 다녀오려고 해라고요. 신랑은 그때만 해도 그래 다녀와 하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요가를 다니기 시작하자 신랑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아기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라기보다는 제 시간을 따로 쓴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물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바로 육아를 하는 게 힘들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을 예민한 아기와 보내고 그 와중에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며 대여섯 시간 겨우 쪽잠을 자는 제 입장에서는 운동 시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유일한 여유였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지만 엄마에게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땀은 식었지만 몸이 가벼워진 기분에 잠시 마음이 풀려 있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건 신랑의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기분이 안 좋으면 티를 내는 성격이었지만 그날은 말투마저 딱딱하게 굳어 있더군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마자 신랑이 툭 내뱉었습니다. 애를 맡겨놓고 그렇게 몇 시간씩 집을 비우면 어떻게 하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놀러 나갔다 온 것도 아니고 겨우 일주일에 3번. 그것도 2~3시간 집을 비운 건데 이런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죠. 나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무너져 버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이미 여러 선배 엄마들이 해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랑은 제 말을 끊고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게 애 걱정해서 하는 소리냐? 내가 힘들어서 하는 소리 아니야?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어서 하는 소리죠.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달래고 집안일까지 해내면서 숨 돌릴 틈도 없는데 누가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지만 그건 힘들다는 말이 변명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이유라는 걸 신랑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하는 말이잖아. 나도 힘들다라고 하자 신랑은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돈 벌어오느라 힘든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마치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힘든 건 인정받아야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힘듦은 사소한 일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더니 신랑이 갑자기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다짜고짜 욕을 섞어 뱉었습니다. 이 미친년아. 넌 그냥 애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뒤룩뒤룩 찌운 4살 빼는 거에 미친년이잖아. 그냥 살이나 빼면서 살아. 난 너랑 안 살아. 너처럼 애도 나 몰라라 하고 이기적인 년은 진짜 소름 끼치고 짜증난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살을 빼려고 운동을 다니는 이유가 단순히 겉모습 때문이라고 아이를 내팽개치고 사치 부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비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봐.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순간 당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랑은 더 자극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목소리와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속에 박혀서 그날 이후로는 신랑을 볼 때마다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살찐 걸로 놀림받는 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몸매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유머 섞인 농담 정도로 흘려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처럼 욕설과 함께 제 존재 자체를 비하하고 엄마로서의 자격까지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아빠의 이런 태도를 보고 배우게 된다면 그건 아이에게 너무 큰 불행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고 그런 아빠라면 애초에 옆에 두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침 제 육아휴직도 곧 끝나서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신혼집과 차는 모두 공동명의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가 불리하게 당하지는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음만 굳히면 언제든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다행히 제 친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업주부이고 아이 계획이 없는 딩크 부부였습니다. 제가 잠깐 고민을 털어놓자 동생은 우리 아들을 너무 예뻐한다면서 기꺼이 돌봐줄 의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게는 혹시라도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이게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저를 인스턴트만 먹고 기름진 음식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원래 채소를 정말 좋아하는 편입니다. 고기는 생존을 위해 먹는 정도였고 스스로도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임신했을 때는 입맛이 완전히 바뀌더군요. 삼계탕이나 샤브샤브처럼 따뜻하고 국물이 있는 고기 요리가 유난히 당겼습니다. 임신 전 같았으면 한두 번 먹고 말았을 음식을 그 시기에는 자꾸 찾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도 많아졌고 몸무게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살이 급격히 찐 건 단순히 고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진짜 문제는 탄수화물이었죠. 저는 원래부터 밥과 떡, 밀가루 음식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하고 나서는 밀가루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빵이나 면류 대신 떡을 자주 먹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떡은 조금만 먹어도 칼로리가 높고 소화도 더디다 보니 몸무게가 빠르게 늘었죠. 그 습관이 임신 기간 내내 이어졌고 결국 출산 후까지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억울한 건 저는 일부러 몸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 가려 먹다 보니 오히려 제 몸이 더 무거워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요. 이번 일이 단순히 제 체중 변화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제가 임신과 출산 후 살이 많이 쪄서 남편과 갈등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이 단 3시간씩 그것도 3일 동안만 아이를 보면서 느낀 육아의 힘듦을 제게 화풀이하듯 쏟아냈다는 데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낸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자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마치 장난처럼 결혼을 끝내겠다는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성향 자체가 개인주의에 가까워서 서로의 사생활에 크게 간섭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체중이나 외모에 대해 단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살이 찌든 빠지든 그건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고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게 우리 관계의 장점이라고 믿었고 그게 우리를 오래가게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며 남편이 저를 향해 보여준 태도는 그동안 제가 믿어온 존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일은 정말 칼같이 반반씩 나눠서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혼 전부터 합의한 부분이었고 양쪽 집안 모두 그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어요. 시댁도 친정도 집안일은 여자 몫이라는 옛날식 사고방식이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니 우리 부부에게 그 부분은 전혀 불만이나 다툼의 원인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 남편은 자신이 일반적인 남자들과 다르다고 집안일을 여자들만 한다는 생각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에 저는 남편이 제가 육아로 지쳐 있을 때도 최소한 말로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남편은 힘든 순간이 오자 제 살을 문제 삼으며 공격했고 그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거론했어요. 제가 상처받은 건 단순히 외모 비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남편이 결혼 전에 보여주었던 가치관과 태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었죠. 겉으로는 진보적인 척 동등한 부부를 말하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자기 힘들 때는 제게 책임을 전가하고 저를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 그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부터 제 삶의 리듬과 우리 부부의 관계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서로 약속했던 육아는 반반이라는 원칙, 저는 그걸 잊지 않기 위해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림은 제가 전적으로 맡더라도 육아만큼은 함께 하자고, 이건 우리 둘의 아이라는 걸 잊지 말자고 늘 말했죠. 남편도 그때마다 쿨하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작은 불편함이나 서운함은 애써 무시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약속과는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잠깐 아이 목욕을 함께 시키는 것까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아이가 목욕 후 피곤함과 배고픔 때문에 울기 시작하면 제가 설령 씻고 있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든 빨래를 개고 있든 거실을 치우고 있든 전혀 개의치 않고 아이를 제게 맡긴 채 조용히 작은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면 그 방 안은 남편만의 세상인 것 같았어요.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그냥 누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울음을 달래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아이가 잠시 조용해지면 슬그머니 방에서 나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스쳐 지나갔죠.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아기가 잘 시간이 되어 칭얼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남편이 아이를 제게 데려다주며 이제 내 차례라는 듯 떠넘겼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서운하다 못해 허탈했지만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분리수거조차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청소기를 맡긴 적도 없었고요. 밥을 먹고 나면 최소한 그릇이라도 싱크대로 옮겨놓기를 바랐지만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집안일을 동시에 하면서 남편의 생활 패턴까지 챙겼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껌딱지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울음이 터지고 조금이라도 늦게 안아주면 손발을 버둥거리며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온종일 아이 곁에 붙어 있어야 했고 밥도 허겁지겁 먹었죠. 그 와중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남편까지 챙겼습니다. 살 빼야 한다는 생각조차 꺼내지 못했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살던 제가 어느 날 남편에게 미친년 소리를 듣고 이혼이라는 말까지 들었을 때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제가 살이 쪄서 남편이 불만을 가지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설마 아이 보는 게 싫어서 그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걸 깨닫는 순간 마치 눈앞의 안개가 걷히듯 모든 상황이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결국 남편은 자기 힘든 일을 피하고 싶었고 그 이유를 제 외모와 체중 탓으로 돌리며 합리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신우를 만났습니다. 사실 신우를 만나는 길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어요. 남편이 제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기에 저는 신우에게 핸드폰을 건네며 이거 좀 들어봐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한참 동안 말없이 듣더니 곧 눈썹을 잔뜩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끼 이거 애 키우기 힘든 거 아니까 꼼수 쓰네. 하요 짐승만도 못한 새끼. 옳게. 걱정하지 마. 너 돈 벌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저녁상도 꼬박꼬박 받게 해줄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아니면 이혼 도장 찍게 만들어줄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을 제 편에서 보고 분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좋아. 그럼 이 파일 나한테 보내놔. 이 새끼 출근하면 아기 집만 챙겨서 동생네로 가. 동생네에 민폐 안 되면 한 3일 푹 쉬고 있어. 이 새끼 올케 덕에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그제야 알 거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신우의 계획이 조금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집안일과 육아를 제 몫으로만 여겼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신우는 저를 향해 손가락을 톡톡 흔들며 덧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안에 정신 차리게 만들어 놓을게. 애는 혼자 낳는 게 아니야. 올케가 혼자 뱃속에서 힘들게 키워서 낳았으면 지가 키우기라도 해야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 새끼 정신 차리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올케는 동생네 가서 아기랑 발 뻗고 자. 밥도 좀 편하게 먹고 얼굴에 웃음도 좀 되찾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올케, 내가 하나만 말할게. 남편 버릇은 올케가 잘못 들여놓은 거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살림 다 떠안고 남편은 편하게만 해줬으니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동안 잘해주면 언젠가는 나를 더 아껴주겠지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결국 시댁으로 불려갔다고 합니다. 전날 신우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저는 이미 예감했죠. 신우가 한번 마음먹으면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는 말 그대로 불같은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일은 단순히 신우의 분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까지 상황을 알게 되셨고 그분들도 남편의 행동에 크게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평소 말수가 적으신 편인데 이번만큼은 참지 못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셨다고 하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아내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그것도 출산 후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상처 주는 발언을 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답니다. 시어머니 역시 화가 단단히 나셨다고 해요. 본인 아들이라서 감싸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냉정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내가 누구 덕에 집안이 이렇게 평안한 줄 아냐. 내 아내가 너랑 애 키우느라 집안 살림하느라 너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입에서 그런 막말이 나오냐.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고 하지만 그게 진심으로 반성해서였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우는 숨을 고르고는 모두를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다고 해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올케 친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가슴을 치실 거다. 이런 일은 단순 사과로 끝낼 수 없다. 최소 한 달은 제대로 벌을 주고 반성을 시켜야 한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다고 합니다. 신우는 이미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둔 듯 구체적인 방안을 조목조목 꺼냈다고 해요. 우선 저놈은 집에 절대 못 가게 하자. 한 달 동안은 아기를 보여주지도 말자. 아기 얼굴을 못 보면 어떤 기분인지 가족이 그리운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저놈은 내 집에 기거하게 하고 매일 아침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자기 빨래와 방 청소를 직접 하게 하자. 매주 주말에는 자기네 집 청소까지 시키는 거다. 물론 그 시간에 올케는 아기를 데리고 외출을 하도록 하고. 그 말을 들은 시부모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신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덧붙였어요. 그동안 올케는 아기와 본인에게만 집중해라. 내가 매일 저녁 퇴근 후에 와서 아기를 봐줄 테니 그 시간에 하고 싶은 운동을 하든 문화센터를 다니냐 머리를 식히든 하라. 하루 3시간 그 정도는 괜찮다. 200일이 넘도록 시댁, 친정, 문화센터, 슈퍼 외에는 바람 한 번 못 쐬고 살았는데 이제는 숨통이 트여야 하지 않겠냐. 복직 준비도 천천히 하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해라. 그 말 속에는 분노와 동시에 저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도 얼떨떨했어요. 누군가 제 편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서 준 적이 있었나 싶어서요. 신우의 제안이 마치 법처럼 바로 결정됐고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좋다. 그 방법이 제일 현명하다며 전폭적으로 동의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야기가 조금 순서가 엉켜 있었는데 신우의 계획이 나오기 전 그날 시부모님께 도착한 남편은 먼저 영문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우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 울려 퍼진 건 남편이 저에게 퍼부은 막말이었죠. 그 순간 시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평소 점잖고 차분하시던 시아버지가 믿기 힘든 행동을 하셨답니다.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남편의 뒤통수를 그대로 후려친 겁니다.
그 소리가 퍽 하고 방 안을 울릴 정도였다고 해요. 어머니도 곧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셔서 이거 내 마누라한테 한 거 맞냐? 하하 하고 되물으셨다네요. 남편이 머뭇거리자 바로 미친놈 하고 고함을 치셨다고 합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 반응은 쉽게 나올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이번 사건이 도를 넘었다는 방증이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한 말이다. 그런데 그걸 왜 누나한테 말하냐? 그 사람도 제정신 아니지 않냐? 우리 둘의 문제를 왜 가족들에게까지 끌어들이냐?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맞받아쳤다고 해요. 그럼 그걸 내 아내가 친정 가서 말했어야 했냐? 그게 맞는 거냐? 라는 한마디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 이상 남편 편을 들어줄 분위기가 아님을 본인도 눈치챘겠죠. 그렇게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신우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신우가 준비해온 계획을 하나씩 꺼냈고 시부모님도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뒤 바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합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미 판결을 받은 셈이었고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가 남편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 누나 말대로 해라.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고도 내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게 된다면 그땐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단호한 그 한마디에 남편이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살은 내가 나 빼라. 내 몸뚱아리가 지금 사람 몸뚱아리냐? 거울 안 보냐? 하셨다네요.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비록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그동안 쌓인 분노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신우는 그날 마지막까지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너 육아휴직 안 하려고 꼼수 부리나 본데 꿈도 꾸지 마라. 내 머리로 그런 수작 부려봤자 소용없어. 내가 이혼을 해도 안 해도 넌 무조건 톡방 육아 1년은 해야 돼. 이 미친놈아. 대가리 굴리지 말고 얌전히 받아들여. 그 말은 단순한 윽박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진 선고였죠. 남편은 잠깐 입술을 달싹였지만 신우의 눈빛에서 단 1%의 여지도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대로 고개를 떨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신우의 손짓 한 번에 집 밖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그 뒤로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케 진짜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한 달 동안은 내 몸부터 추스려. 그리고 아기랑 둘이서만 오붓하게 지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창피해서 웬만하면 사람 앞에서 울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더군요. 신우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그치거나 위로의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올케, 다음 날부터 내가 매일 저녁 7시에 무조건 내 집에 갈 거야. 내 저녁은 신경도 쓰지 말고 그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러 가. 하루 3시간이라도 숨 좀 쉬어야지.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 순간 저는 내 편이 여기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친 신우는 그날 밤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남편의 옷과 개인 물건을 박스에 담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그 박스를 들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부는 결국 이혼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와 시부모님의 강력한 개입 덕분에 남편은 마침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회피하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죠.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난색을 표했습니다. 남자가 1년은 무리다. 길어야 6개월만 해라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고 이건 6개월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측의 권유를 거절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남편의 이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채 1년짜리 육아휴직을 강행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은 능력 없는 남자, 집안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현실을 똑똑히 본 순간이었죠. 남편 역시 처음에는 주변의 반응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자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야.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마. 그 말에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의 진짜 육아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끼를 챙기되 양을 줄이고 밀가루와 단 음식을 최대한 끊었죠. 아이를 재운 후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 한켠에서 땀을 흘리며 홈트레이닝을 했고 주말이면 신우가 아이를 봐주는 틈을 타 요가와 필라테스를 병행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한번 체중계 눈금이 내려가기 시작하니 오기가 생기더군요.
결국 지금은 50kg 초반대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몸이 가볍고 거울 속 제 모습에서 자신감을 되찾은 건 덤이었죠. 현재 저는 복직을 마쳤습니다. 올해 진급은 이미 물 건너갔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 엄마라서 그래라는 말을 절대 듣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남들이 기피하는 야근과 출장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만큼은 육아 때문에 업무에 구멍 내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깨부수고 싶었어요. 그 각오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제 자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회사 안에서도 저를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육아휴직 시켜놓고 자기만 일한다는 식으로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들도 꽤 있죠. 하지만 제 또래의 아줌마 동료들은 오히려 제게 존경심을 보이며 너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는 말을 해줍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어깨를 펴게 됩니다. 무너져가던 제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바닥을 치고 있던 자존감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거울을 보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요즘은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빈틈없는 똑 부러진 워킹맘으로 집에서는 가사와 육아에 기꺼이 동참하는 든든한 가장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신랑에게는 정말 딱 한 달 동안 아기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한 달은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신랑 본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간이었죠. 처음 며칠은 그 사람이 분노와 억울함을 섞어 보낸 톡을 보내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자 톤이 달라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하루치 육아일지를 쓰듯 장문의 카톡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보내왔습니다. 전화도 하루에 3번은 꼭 걸어왔죠. 처음에는 차갑게 무시했지만 글 속에서 조금씩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기를 보지 못하는 서운함과 그리움을 절절하게 적어둔 부분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이후 신랑은 천기저귀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책임감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일회용 기저귀를 쓰도록 허락했고 다행히 아기 피부에 발진 한 번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기저귀뿐 아니라 이유식도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만들어 먹이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서툴러서 쌀죽을 너무 묽게 만들거나 채소를 덜 삶는 실수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보다 더 이유식 레시피를 찾아보고 재료를 직접 고르고 시간을 맞춰가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봐도 이 정도면 합격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능숙해졌습니다. 다만 살림 부분에서는 여전히 서툽니다. 청소는 대충 한 듯 보이고 빨래도 개는 건 여전히 엉성하죠. 하지만 저는 이걸 굳이 단점으로 몰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생활 습관 차이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대신 주말에는 철저하게 서로의 휴일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은 신랑이 온전히 쉬는 날로 일요일은 제가 온전히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각자 숨을 돌리는 시간이 생기니 예전처럼 감정이 소모되는 일도 줄어들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신랑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꺼내더군요. 예전에는 혼자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바깥일에 매달릴 때 오로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일이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때는 바깥일만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일에 매진하는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내면 바로 보상이 따라오고 성취감이 밀려오면서 자존감이 쑥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막상 집안일과 육아를 해보니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라는 존재가 주는 기쁨과 웃음이 없다면 이 일은 끝도 없이 반복되는 노동일 뿐이고 눈에 보이는 보상이나 칭찬조차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요. 그는 또 말하길 몸이 고된 건 참을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집안에서 아기와만 대화하는 정신적인 고립감, 사회와 단절된 듯한 느낌, 그리고 스스로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자존감 하락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을 좀먹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틈틈이 독서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듣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할 땐 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며 오히려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다던 사람이 정작 자기 몸으로 겪어보니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저희는 오해와 서운함을 다 풀고 온전한 화해를 했습니다. 신랑은 이제 예전처럼 가볍게 이혼이란 말을 꺼내지 않고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뒤에는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직을 시작하고 딱 일주일 동안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돌아가며 저희 집에 와서 신랑을 도와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과 빨래를 챙기고 시누이는 아기를 안아주며 제가 조금이라도 쉴 틈을 주었죠.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나자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신랑이 전화해도 잘 안 받으시더라 하고 툴툴거렸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시부모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걸어가게 하는 거죠. 결국 지금의 평화는 그때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보여준 단호한 태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살다 보면 신랑이 미운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속에서 천불이 나고 원망이 치밀어 오르기보다는 그때 나를 위해 나서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라 화가 누그러집니다.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또 미묘한 것 같습니다. 미움과 고마움이 공존하고 그 사이에서 관계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